인쇄술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인쇄술은 이제 필사로는 할 수 없는 뭔가를 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 대량 생산을 해야 된다는 것에서부터 이제는 계획과 제작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해요. 디자이너는 계획을 하고 인쇄소에서 제작을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한참 시대를 뒤로 가서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찍힌 사진인데 소에 이렇게 지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를 지져서 그 소유를 표시하는 거를 브랜딩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브랜딩, 브랜드, 뭐 아이덴티티 이거 하는 게 브랜드란 말이 저기서 유래한 말이래요. 이런 식으로 인간 사회에서 뭔가를 증명하고 권위를 입증하는 종류의 그래픽이 필요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복제에 있어서 탁본이죠. 아시죠? 그렇죠? 돌에 새겨진 글자를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탁본을 해서 복제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이제 아주 원시적인 인쇄로 보면 되고요. 그런 후에 나온 게 이제 나무를 파서 먹이나 잉크를 묻혀서 찍는 이제 모파나가 인쇄의 초기 인쇄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일본 에도 시대에 우리가 보통 유키오의 양식이라고 부르는 그런 모파나의 한 예시인데요. 이게 모파나예요. 그래서 이게 그림이 아니라 여러 장을 찍은 모파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인쇄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림 같은데 내일 또 얘기하겠지만 일본인들이 이 시대에 모파나를 기가 막히게 잘 찍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일본의 이 모파나를 보고 도대체 모파나로 그라데이션을 어떻게 찍었냐? 그러면서 깜짝 놀랐대요. 근데 그 기술은 뭐냐면은 한 판을 그 위에 그라데이션으로 채색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을. 그래서 그걸 그냥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노하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판화까지 일본 사람들이 찍어낸 거죠. 그에 반해 약간 좀 초라하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유럽의 사파본이라고 보통 하는 건데 이것도 다 목판으로 찍은 거예요. 이 말풍선 같은 거래요. 그래서 이 리본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그 대사 같은 건데 보통 일반 사람들이 친숙하게 편하게 이해하라고 일부러 사파를 이렇게 넣는 양식이 생겨났대요. 이전에는 글자만으로 했다고 그런다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글자를 못 읽거나 읽기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읽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팔만대장경 본 적 있으세요? 전 못 봤는데 사진으로 보고 생각만으로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 이 감동의 근원이 무엇일까 과연? 예, 정말 좋은 감정인데요. 좀 삐뚤게 생각하면은요. 정말 힘드셨겠군요. 이런 거랑도 사실은 통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편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자, 이제 그런 중에 나온 것이 이제 활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타이포그래피라는 거는요, 그냥 어떤 정말 글자를 잘 그리는 사람들의 작품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 더하기, 기술의 발전, 사회 문화의 변화, 이런 게 다 엮여서 얘기가 돼야 되는 거고,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미술사와 많이 다른 점일 것 같아요. 타이포그래피를 얘기하는데 활자가 빠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활자는 이제 영어로 무버블 타입이고, 무버블이 이제 움직일 수 있다. 재배치할 수 있다는 거죠. 재배치할 수 있는 타입이다. 그래서 무버블을 활로 번역을 한 것은 일본인들의 솜씨인 거죠. 예. 세계 최초겠죠. 예,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은 직지 심체요절이고 당연히 금속 활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보면은 금속 활자로 찍었다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1377년에 인쇄된 거고요.
그거보다 더 일찍 1234년에 상정고금 예문이라는 게 금속 활자로 찍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건 없고, 그 인쇄본은 없고, 이규보라는 고려시대 시인이 자기 그 책에서 그걸 언급했어요. 자, 그리고 그 유명한 드디어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의 성경이 나오는데 이 책에서 엄청나게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면서 성경 활자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프락추어류의 서체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독일이었잖아요. 여기가 독일이었고 디자인의 컨셉 자체가 사람이 쓴 거랑 똑같이였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착안해야 될 게요. 금속 활자로 만드는 제작 과정에 대한 배려가 글자 만드는 데는 없어요. 어떻게든지 사람이 쓴 거랑 똑같이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인식하셔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다음부터 서체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사람이 쓴 거랑 똑같이 해서부터 활자로 기계로 새겨서 자연스러운 형태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흐름이에요. 그게 이제 요 다음 내일 얘기할 부분 전까지 나타나는 활자 디자인의 글자꼴 디자인의 흐름으로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팔자가 나온 다음에 독일에서는 이제 사파본, 일러스트레이티드 북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저 그림을 목판으로 파는 사람과 글자를 배열하는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글자는 활자로, 그림은 목판으로 해서 사파를 따로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조판공이라는 직업이 생겨나요, 이제. 자, 그래서 이런 책들이 나오고 이런 인쇄술이 나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르네상스는 이탈리아 지역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죠. 인본주의. 그래서 우리가 중세와 르네상스를 좀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르네상스의 유행의 최첨단에 섰던 나라는 이제 이탈리아고,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적극적으로 중국의 문물을 많이 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나름대로 재지술도 발달하고 인쇄술도 이제 유럽에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이제 인쇄업을 독일과는 다른 노선으로 발달을 시키기 시작했고, 이탈리아 지역에서 계속 쓰고 있던 캐롤린지안 미너스큐를 활자로 만들어서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탈리아에서 나온 프락추어류의 서체가 아닌 이런 지금 보는 서체 같은 것들의 중에 대표적인 게 장송이라는 서체였어요. 그 장송이라는 금속 활자, 그 활자꼴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뭔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전까지는 그 캐롤린지안 미너스큐리 그렇게 고르게 보이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특히 이 공간을 착안을 해서 쫙 정렬하고 속공간, 바깥 공간의 균형을 쫙 맞춰가지고요. 페이지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아주 균일한 질감이 형성되는 것을 처음으로 이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송이에요. 장송이라는 서체는 어도비에서 리바이벌해서 디지털로도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장송 이후에 마일스톤이 되는 서체 중에 하나가 게라몬드라는 서체예요. 요 가라몽이라고 부른다고요. 왜냐하면 프랑스 사람이에요. 클로드 가라몽. 가라몽은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사람은 특이하게 그 당시로서는 특이하게 인쇄소에 소속돼 있지 않고요. 자기 독자적인 활자 만드는 주조소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디자이너들처럼 필사가들이 손으로 쓴 것을 그대로 따라해서 글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파야지라고 시작해서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잘 못 느껴지죠. 근데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은 손글씨에서 얼마간 특징이 멀어져 있는 활자를 만들었어요. 그게 금속을 깎아서 만드는 특징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만들어졌던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 만들어졌던 다른 서체들이랑 면밀히 비교를 해보면은 얘가 수직으로 더 서 있고요.
형태가 다소 경직돼 있어요. 경직돼 있다고 표현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예. 좀 획일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더 시스템화돼서 그래요. 손으로 쓴 거에서 조금 벗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볼 때는 가라몽 그러면은 보통 하는 얘기가 뭐 우아하다. 예전에 뭐 고전적인 느낌을 반영한다.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가라몽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그래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만들어진 서체들은요 다 고전적이고 다 우아했어요. 그건 공통된 특징이고 가라몽이 마일스톤으로 중요한 이유는 이제 글자를 금속에 파서 주조하는 것에 적합한 형태를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게 이것의 중요한 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흐름이 좀 이해가 되시죠? 딱 처음 이 단계가 나왔어요. 손글씨를 충실히 재현한 것 시작해서 아주 공간 배분 잘하고 일률적으로 보이게 전체적인 판이 잘 보이게 만든 것. 그 다음에 쇠를 깎아서 주조하는 것에 적합한 형태.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제 손글씨에서 멀어지는 과정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일스톤이 된 서체가 윌리엄 캐슬론의 캐슬론이라는 서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캐슬론 어떤 서체 딱 이게 아니었고요. 캐슬론이 만드는 건 다 캐슬론이었어요. 이게 이제 윌리엄 캐슬론이 1734년에 발행한 타입 스페시멘이라고 그러죠. 타입 견본집, 견본집인데 총 8페이지로 구성이 돼 있고 그 중에 이제 이런 페이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캐슬론 서체는 요 잉글리시 로만이라고 하는 서체입니다. 캐슬론이 이제 그 당시에 1700년대 중반까지 속된 말로 짱 먹는 서체였어요. 다들 이거밖에 안 썼어요. 지금으로 치면 윤명조와 산돌명조 정도 되는 약간 그런 정도? 영문으로 치면 뭐 타임즈 뉴 로만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이런 것만 이 캐슬론에서 만든 서체만 썼고 엄청나게 큰 이제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그러다가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존 베스커빌님께서 드디어 영국에서 만드십니다. 베스커빌만의 서체를 만드세요. 제가 그 베스커빌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스토리가 재밌어요. 이분도 생전에 좋은 소리를 못 듣고 돌아가셨네. 자, 이제 이 서체를 보면은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자유롭게 써진 손글씨에서 이제 많이 벗어납니다. 이제부터는 거의 작도하듯이 그리는 서체가 나오기 시작해요. 거기선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인쇄 기술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회계 콘트라스트라고 그러죠. 가늘고 굵은 대비. 얇은 게 많이 얇아질 수 있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활판 인쇄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그리고 이 베스커빌이란 분이 약간 완벽주의자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캐슬론 같은 서체는 그래도 약간의 오차 같은 게 많잖아요. 인간적으로 보이는 휴머니스트의 이제 그런 성격이 많이 있는데 이 베스커빌은 난 한번 맘먹고 정말 똑바로 서 있고 완벽하게 제도화된 그런 서체를 만들어 보겠어 라는 의지가 묻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처음 한 일이 딱 목욕 정제하고 이건 뻥이고요. 목욕은 안 하셨고 종이를 일단 표백 기술을 발전시켜서 하얀 종이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난 이런 하얀 종이에 글자를 새기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잉크의 점성을 조절해서 많이 안 번지게 만든 거예요. 최대한. 그런 다음에 경건한 마음으로 글자를 그린 다음에 이런 글자를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우리가 베스커빌 그러면 되게 클래식하다 그러지만 이때는 어마어마하게 아방가르드한 서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점점 기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우리가 서체에서 보통 모던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 서체들이 나올 때쯤에는 이제 1800년대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편견 같은 인식은 사라지고 아주 기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서체도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받아들이는 서체를 바라보는 형태적 가치 기준이 변한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그래서 이 시기와 맞물려서 1800년대니까 이제 이 시기와 맞물려서 유럽 사회가 산업혁명을 이제 점점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회상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예. 어떤 속도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자본주의도 같이 맞물려서 막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바뀌면서 이제 앞으로 또 그래픽 디자인 그리고 글자 타이포그래피는 어떻게 바뀌는지가 이 뒤에 나오고요. 그 얘기가 곧 모더니스트의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가 모던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거기에 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제가 계획한 게 여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